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DLS, DLF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시장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도 사실은 좀 다소 생경한 단어들인데요. 이것이 해외 금리에 결합한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투자한 지 석 달 만에 당초에 생각했던 4%대의 안정적인 수익, 이건 온데간데 없고 원금의 많게는 90%에 가까운 손실까지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손실이 크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거 불안전 판매다 라는 주장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금융기관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린 책임 없다. 이게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했고 투자에 관한 손실은 다 투자자들의 몫이다. 스토리가 어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키코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금융기관들이 별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갔죠. 자, DLF, DLS는 키코하고 다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앞으로 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DLS, DLF 쇼크, 제2의 키코인가?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증권계, 특히나 파생상품 분야 쪽에서 현장 경험 풍부하시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현재는 숭실대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계신 박선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그 DLS, DLF 논란이 도대체 뭔지,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 얼마나 팔았고,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상황부터 한번 진단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DLS, DLF가 지금 이제 해외 채권 금리 연계 상품이잖아요. 네. 금융시장 쪽에 저도 얘기 많이 듣고 이런 사람인데 DLS, DLF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그 상품을 가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품이 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이 DLS, DLF라고 하는 것은 DLS는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은 증권인데 그 가격이 그 파생 상품과 연계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증권이고요. DLS는 증권회사에서 보통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DLF는 그 증권에서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펀드 형태로 은행에서 그 개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 결합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파생 결합 증권이고 하나는 파생 결합 펀드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독일 채권 금리, 뭐 영국, 미국, 뭐 이자율 수합 이런 거 다 연결을 해서 나온 상품이라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이 하나는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지금 파생 결합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영국의 수학 금리라든지 미국의 수학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변동에 따라서 이 증권의 파생 결합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독일 걸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가 금리가 얼마까지 그 준다고 하는 상품이었나요? 지금 고객들이 개인 고객들이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연 4.2%로 상품 설명서에 좀 나와 있고요. 사실 꽤 매력적인 금리네요. 그렇죠. 금리는. 지금 시중 금리 한 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4.2%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독일 국채 금리가 4.2%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4.2%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독일 국채 금리가 그 마이너스 0.2%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고객에게 4.2%를 준다는 거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심한 경우에는 원금 100%를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칭 구조의 상품이라고 그렇게 지금 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내서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내려갈 때 발생하는 채권의 원본 손실은 금융기관이 책임 안 지고 그건 투자자 책임이고. 투자자 책임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0.2% 이상이었는 마이너스 0.2% 이상인데 이게 운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4.2%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거는 금융기관 몫이 그렇죠. 되는 이게 투자자 몫이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완전 비대칭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뭐 뒤에 다시 뭐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키코 사태의 낙인 낙아웃이 이거는 환율을 상방 하방을 다 양쪽을 구간을 설정해서 제한해 놓고 네네. 요범이 내 들어오면 아주 좋은데 바깥으로 나가면 원본 다 손실하는 네네.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거는 하방만 열어놓고 상방은 막는 뭐 관련은 없는 거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키코하고 비교하자면 키코는 사실 이제 콜옵션 매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네. 상방에 기업들이 리스크를 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손실을 크게 본 거고 하방도 그때 마찬가지. 하방은 해지 그 구간이 없어져서 사실 기존에 있는 그 달러화 네. 그 현물 때문에 손실을 보는 그 해지 네. 목적이 없어지는 그렇죠. 해지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보면 양방 다 열려 있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지금 개인 고객들이 예. 상방에 무슨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 가격이 내려갈 때는 100%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기대 이익은 최대한 4.2%고 기대 손실은 최대한 100%다. 네. 굉장히 비대칭적인 구조네요. 키코 어떻게 보면 키코 같은 기분이 드는. 네, 근데 사실 또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거는 결국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기대 이익 4.2%와 기대 네. 손실 마이너스 100%가 그 교환되는 네. 그 시점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그 4.2% 기대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많았을 것이고 그러겠죠. 100% 손실 날 가능성은 적었기 때문에 네. 공정한 상품이라고 아마 주장은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겠죠.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두 가지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걸 놓고 보면 예. 양쪽이 등가가 될 수는 네네.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어쨌든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나요? 그 감독원의 자료인데 네. 그 8월 7일자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를 봤는데요. 네네. 대략 지금 그 DLF, DLS 판매 잔액이 한 8,200억 정도 수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판 거죠 이게. 예. 근데 야, 팔기도 엄청 팔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약 90% 정도가 그 개인 투자자인데 그 예. 개인 투자자가 한 3,600명 정도 되고 네. 평균적으로 1인당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네. 고령자였다고 하고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네. 그 총 판매액이 그 1조까지 안 되는데 8천억대 네. 넘어가고 그 주로 그 판매한 금융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금융기관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네. 두 군데에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다른 금융기관들은 별로 없고 이번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는 그 두 우리은행과 개만. 하나은행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집 방식은 지금 사모들이죠? 그 3호이기 때문에 이제 더 네.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때 네. 약간의 공모보다는 훨씬 어려움은 있을 것 어렵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3호로 되다 보니까 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말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네. 펀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높죠. 공모 같으면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그렇죠. 사전적으로 규제가 검사를 되니까. 사전 규제를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피해서 3호로 지금 간 것 같은데 독일 10년물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연계를 했길래 예상 손실이 95%나 그 판매 당시에 예. 그 기준점을 잡았던 그러니까 독일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2%에 멀지 않았는데 네.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4.2%를 줄 테고 그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가면 뭐 한 손실이 4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구간에 95% 따라서. 정도까지 예. 손실이 나도록 예. 그렇게 상품 설계가 됐는데 지금 한 석 달 사이에 금리가 내려가지고 예. 마이너스 한 0.7%가까지 내려가니까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손해가 난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6개월짜리 상품이죠? 예, 맞습니다. 6개월짜리 상품인데 지금 3달쯤 지났고 네. 6개월 동안은 2.1% 받는 거고 연율로 환산해서 4.2%인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이 상품 만기가 됐을 때 네. 그때 0.2%를 넘어서면 마이너스 0.2% 위로 올라가면 그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만기가 됐을 이건 기본적으로 때 유로피안 옵션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서는 안 봤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네. 유로피안 옵션으로 보면 네. 만기 때 네, 중간 정산 안 하고 그날이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뭐 지금 중간 정산화 그거는 아닌 걸로 봐야죠. 아메리칸 옵션 아니고 이건 네. 일반적으로 유로피안 옵션이거든요. 네,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메리칸 옵션과 유러피안 옵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칸 옵션은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네. 유러피안 옵션은 만기 때 한 번 정산하고 끝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러피안 옵션이라고 하면 그래도 잘하면 3달 동안에 어떻게 금리가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 주면 네. 원본 손실은 안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근데 왜 하방은 그렇게 많이 열어놓고 그러면 상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왜 4.2%로 묶어버린 거죠? 금융회사에서 설계했으니까 네. 그 형식적으로 보면 대등하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네. 전문가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과연 대등할 것인가 그런 의문은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2% 기대 수익 대 마이너스 100%의 확률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네. 사실은 은행에 찾아온 고객들이 굳이 그런 원본 손실 나는 네. 그런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을까 사실 거기서부터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불안전 판매가 아닌가 그런 네.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옵션 매도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은행에 찾아온 그 65세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네. 이 옵션 매도를 잘 모르실 텐데 옵션 매도 상품을 판매했는가 그거부터가 좀 문제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 좀 키코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키코도 옵션 매도 상품이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아무리 서로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손해 보면 원본에 거의 100%까지 손해 볼 수 있는데 이익 보면 4% 이익 본다. 그럼 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볼 때도 100%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면 그 위험을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뭐 시쳇말로 돈 넣고 돈 먹기 한번 해봐하고 들어갈 텐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 많이 벌어야 1년이면 4.2% 그리고 6달이니까 2.1% 이자를 받는데 그 6달 동안에 손해보면 100% 손해를 본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양방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이상 200% 300% 이익이 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기대 손실은 원금 100% 그렇죠. 오히려 기대 이익이 훨씬 더 기대 큰 이익이 거잖아요. 크죠. 네. 예. 근데 그런 상품도 주식 상품도 펀드에 담을 때 주식 상품 비중이 높으면 고위험 펀드라고 지금 그 고지를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여기는 역으로 기대 이익은 4.2%로 제한이 돼 있고 이렇게 기대 손실은 100%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훨씬 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 권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5% 손실 난 거는 현재 평가손으로 네. 그게 독일 거고 네. 미국하고 영국 수합 거래라고 그러셨죠 거기는. 네네. 그 독일은 그럼 풋옵션 매도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하고 영국은 수합이고. 네네. 근데 미국하고 영국은 한 반토막쯤 된다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간 것 같던데. 예. 그 지금 영국, 미국 그쪽은 이제 CMS 금리라고 네. 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그런 파생결합 증권인데요. 네. 현재 한 7천억 정도 판매가 됐는데 지금 그 중에 한 85% 정도가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뭐 올해도 있고 뭐 2020년도 있고 2022년도 있고 좀 길어요. 그 만기가 독일은 지금 다르군요. 6개월짜리인데 네. 만기가 좀 길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추정컨대 현재 금리 수준이 그냥 유지된다면 평균 손실률이 한 56%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3,300억 정도 될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금감원의 보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근거모자 그렇고 네. 금융기관은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만 먹고 끝나는 거죠? 그 금융기관 중에서 네. 두 군데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LS 그 증권 상품 판매한 거는 증권사고요. 네. 그다음에 DLF 그 펀드 상품을 판매한 거는 은행인데 네. 일반적인 구조로 보면 은행은 그 펀드 판매 수수료를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 펀드 자체가 OEM 펀드다 그러니까 은행이 증권 쪽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너희 이름으로 납품해라. 받은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 고객을 모집한 그 은행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운용 증권사는 보수까지도. 거의 뭐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닌가 그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그 한간에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여튼 금융기관은 손해는 안 보는 거죠. 금융기관이 뭐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 때문에 예컨대 뭐 명성이 흠집이 간다든지 뭐 그런 네. 손해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사태가 정기적으로 지금 재발하는 것 같아요. 비단 뭐 키코나 이번에 DLS, DLF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계속 그 불안전 판매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네.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100%까지 이룰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도대체 누가 설계를 해서 팔았을까요? 사실 그 학자로서 지난 한 10년간 키코 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계속 논문을 통해서 지적해 왔고 키코 대책위도 이끌고 공대위에 계신 거죠? 제가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키코 이외에도 뭐 스노우볼도 있었고 TRF도 있었고 여러 가지 키코와 유사한 네. 그 통화 옵션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 결론은 보면 투자 목적이 없는 그런 기업에게 해지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우리 옵션 매도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 상품을 판매한 거가 문제인데 예. 사실은 아시겠지만 키코는- 키코 문제는 법원에서 뭐 네. 키코는 크게 문제 있는 상품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리니까 사실 다른 더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지금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한 그 키코랑 똑같은 통화옵션 상품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은행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소송들이 몇 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DLS도 사실 구조로 보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옵션 매도를 개인들한테 왜 시키나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은행들은 이거는 파생 상품도 아니고 그냥 증권입니다. 원본 초과 손실 위험 가능성도 없는 증권을 왜 우리가 판매 못합니까? 그런데 사실 자본시장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네.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지금 하겠다는 게 자본시장법의 아주 기본 취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외양상 보이기에는 증권이지만 네. 경제적 실질을 보면 옵션 매도 상품을 그 개인들한테 파는 거가 좀 허용이 된 건데 사실은 제도상의 흠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가 계속 앞으로도 반복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은 팔고 나머지 은행들은 안 팔았을까요? 은행별로 네. 정책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판매한 은행,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는 우리가 더 실력이 있고 좋아서 우리는 좋은 상품으로 판매한 거고 네. 다른 은행들은 뭐 몰랐겠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편에서 보면 다른 은행들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상품인데 네.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런 그 부도덕하게 그런 고위험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건 뭐 양쪽이 다 그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판매한 측에서 그거를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팔았으면 정말 뭐 부도덕한 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네. 사기 뭐 그런 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판매한 측이 모르고 팔았다면 정말 심각한 무지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다음 그 말씀 기왕에 말씀하시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이거 판매하던 시절이 네, 뭐 유럽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뭐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마이너스 0.2 내려가지 말란 법이 없는 건데 네. 이게 정말 몰랐던 건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요 최근에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100년 전 독일에서도 이미 예. 1919년도에도 예. 이미 그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1932년, 33년에 예.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네. 예. 그런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런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진입한 건데 네. 사실은 위험이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서 개인들한테 네. 그런 위험이 높은 상품을 위험이 없는 것처럼 팔았다면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1919년이면 그때 아마 그 직후에 독일이
1조 마르크까지 화폐 찍고 막 이러던 시절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 너무 지나간 과거 얘기는 아니더라도 네. 유럽 재정 위기 이후로 상당 기간을 마이너스 금리 지속해 온 거 아닌가요? 유럽이? 그렇죠. 네.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네, 마이너스 가장 비근한 금리는 최근만 놓고 봐도 이미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 네. 그 들어온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죠. 이런 문제가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재발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구조적인 그 개선은 그동안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안 해왔나요? 어떻게 정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지금 사실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도 뭐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국회 잘못인가요, 지금? 결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컨대 뭐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네.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뭐 대개 한 3배 정도 이익 분고 3배 정도 퓨니티브 과징금을 데미지죠. 퓨니티브 데미지죠. 네. 뭐 그렇게 매기겠다는 내용도 있고 네. 또 이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네. 그 판매 규제를 위반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한 5년 이내에 금융 소비자의 어떤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그 제도 정비가 아직은 좀 덜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판매 창구에서 이게 충분히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은 고지했다, 뭐 설명 의무를 다 이행했다. 네. 그런 부분이 형식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거랑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은행 가면 맨날 들었다고 체크만 듣고 하라고 이해하였음 자필로 쓰고 뭐 서명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앞부분 하나도 설명 안 해요. 네. 그냥 듣고 이해했다고 사인하라고만 하죠. 예, 이번에도 아마 DLS도 그 피해자들이 보면 네. 은행에서는 그런 거는 다 받아놨을 것 같아요. 다 받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다 듣고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된다. 같아요. 그 네. 형식적으로만 그 서명 받은 거를 가지고 은행이 설명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객을 다 이해시켰는지 뭐 예를 들자면 고객에게 설명한 현장을 요새 뭐 일반 그 핸드폰 가지고 다 녹화가 되니까 다 녹음하죠. 요즘. 녹화를 다 해서 뭐 기록을 보관해라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을 보자 어떻게 설명했길래 고객이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야. 하면 이런 불안전 판매 문제는 굉장히 많이 그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뭐 불안전 판매 얘기는 뭐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니 지금 뭐 하여튼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해보면 네.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 방식은 네. 설계 때부터 금감원 금융위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다 점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는 점검을 안 받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터진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모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공모 상품이 갖는 또 금융시장에서의 네.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사모 상품도 나름대로 무효하는 역할이 부분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무조건 사모를 뭐 금지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사모 상품인 경우에 판매 단계에서 불안전 판매를 하면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규제를 해서 예컨대 뭐 그 징벌적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뭐 예컨대 은행이 1,000만 원 이익을 받는데 3,000만 원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앞으로 그런 거를 잘 못하겠죠. 사실 그런 부분이 금융회사에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입증할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서면상으로는 다 제대로 된 판매인데요.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는 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거는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는 그러니까 판매가 적정했느냐 적합했느냐 때문에 권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소송과 네.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보자면 그
금융감독원이 아무래도 금융 사건에 대해서 훨씬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금융 분쟁 조정을 한다면 개인들이 아마 법원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네.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금감을 해서 분쟁 조정해서 예. 잘 마무리하는 게 좋긴 좋죠. 왜냐하면 법원까지 가봐야 또 소송 비용 들고 그렇죠. 판결 날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거니까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은 안전하게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거는 불안전 판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나요?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사실은 그 개개인별로 다 다를 거라고요.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실제로 굉장히 잘 알고 투자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뭐 그럴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고 대개의 경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사안별로 다룰 수밖에 없고 저는 결국에 어떤 게 이제 그 해결책이냐 하면 그 각도를 이 상품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없었는지 그거를 좀 크게 달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 왜 옵션 매도 상품을 은행에 지금 온 그런 고객들한테 판매했느냐. 그 이름이 증권이지만 사실 굉장히 고위험의 파생 상품의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옵션 매도면 그건 뭐 박살나는 그렇죠. 상품이죠. 예.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품 너 같으면 들을래? 그러면 다 아무도 안 된다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런 상품을 설계해서 판 사람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기 같아도 안 들을 상품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번에 조정 결과는 이랬건 저랬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네. 예, 지금 손실은 났고 이게 누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키코의 소송 결과를 놓고 보면 5%에서 한 50% 정도까지 그 기업 측에 네. 이제 배상을 받은 결과가 있는데 이 감독원의 이제 분쟁 조정에서 이 지금 DLS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적어도 50%를 넘어서 네. 뭐 100%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키코는 그 대상이 기업체들이고 네. 숫자가 지금 이번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3,000명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건건이 하려면 사실은 금감원도 밤새고 일해야 되겠네요. 묶어서 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유형별로 묶어서 네. 예,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접수된 거 일단 감독원에서는 접수되는 순서로 처리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 이번에 지금 접수된 40건 정도가 처리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질 테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피해자들을 유형화해가지고 유형화별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게 3,000건을 일일이 하기에는 행정적인 좀 낭비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니버설 뱅킹이 되면서 자꾸 지금 양쪽이 섞이는 결과가 예, 나오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식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분리되도록 방화벽을 세워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면 이게 은행인가 하는데 사실 성격은 우리로 말하자면 그 대형 증권회사 같은 성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업무를 분리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요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하고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예금 네. 상품 취급하는 건 이제 커머셜 뱅크고요. 네. 거기는 좀 분리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기본은 뭐냐 하면 그 은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그 커머셜 뱅크라는 것은 원금을 보장하고 또 그 소액의 이자를 희망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찾는 곳이고 그런 네. 영역이고 증권 회사 그러니까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부분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좀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금융 소비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산업에서는 우리가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다기해지면서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는 것만큼 그 금융 소비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라 하더라도 사실 학계에서 이제 그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데 그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또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는 암만 똑똑해도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들도 학계에서는 하는데 네. 그만큼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자의 업무가 병행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그 지금 증권회사와 은행의 업무가 병행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보는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좀 분리시키는 게 맞다. 양자를 합했을 때 얻는 효율성보다는 그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리시키는 편이 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번에 DLS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키코도 은행이 투자 상품을 취급한 데서 발생한 그런 금융 소비자 피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그 규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키코 때는 외국 상품을 갖고 들어와서 판 거잖아요. 네. 근데 키코를 팔게 된 그 구조를 설계할 된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방향하고 하방향 양쪽에 네. 그걸 설계한 금융기관이 어딘가 콜 옵션을 지금 팔았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어딘가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콜 옵션을 금융기관 어딘가 그러면 이거를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설계해서 그 중에 제일 이런 상품의 봉인 한국 기업들한테 떠넘겼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은 무위험으로 끝나고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을 이제 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상품도 보면은 이게 그 뭐 미국의 무슨 스왑이라든지 독일의 푸시라든지 우리 금융기관들이 굳이 그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 소비자한테 갖다 팔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또 그 한국을 봉으로 하는 글로벌 아이비가 또 뒤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근데 지금 철저하게 우리 금융기관들이 설계했다는 건가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하시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고요. 키코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몇몇 그 국제적인 그 은행들이 배경에 있어 상품 설계를 했었고 그 대표적인 게 뭐 국내에서는 시티은행하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뭐 시티가 굉장히 많이 했죠. 시티가 굉장히 그 금액으로 그 꽤 많은 편이었었죠. 건수로는 뭐 또 다른 은행도 있었지만 금액으로 보면 시티가 꽤 많았었고, 근데 이제 국내 은행들은 일부 외국계 은행에다 계속 해지를 해가지고 사실 중간에 그 중개 수수료 정도 받는 경우도 뭐 물론 좀 있었지만 사실 또 시티나 그 SC처럼 그렇게 반대편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안별로 다 다른데 뭐 그거는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여튼 기업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그 은행들은 편하게 그 장사를 해대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국내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 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사건이라든지 또 프록터 앤 갬블 굉장히 유명한 그 파생 상품 관련된 그 대형 사고들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그 기업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게 옵션 매도 상품을 팔고 그러니까요. 그 은행들은 옵션 매수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어느 쪽으로 변동성 커져가지고 가격만 변하면 기업은 망하고 뭐 지방 정부도 망하고 은행은 이익을 보는 그런 상품들 판매하는 게 계속 지금 반복돼 왔었거든요. 이 사건은 이름을 달리하지만 독일에서도 근래에 있었고 이태리에서도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있었고 중남미에서 있었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은 옵션 매도 상품을 옵션 매도의 위험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그 편안하게 옵션 매수인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장사를 했다. 그거는 뭐 동일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계속 국제금융기관들이 해외에 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 회피형 상품의 수요가 있어서 그 위험 회피형 상품을 다 팔았는데 이거를 사줄 때를 못 찾으면 그 글로벌 아이비들이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니 그렇죠. 이 책임을 떠넘길 때를 찾아서 떠넘기는 구조거든요. 원칙적으로. 예, 그런 시각에 공감합니다. 예, 근데 정기적으로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이렇게 봉이 되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인데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이런 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 발생할 때 네. 그 정도 법이면 이게 다 정상화될 수 있나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금융상품의 속성을 뭐 예금성, 대출성, 예. 보장성, 예. 투자성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재분류하고 체계화해가지고 그게 은행이건 증권이건 상관없이 보험이건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금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러한 법이 지금 발효가 된다면 사실 기존의 DLS 상품에 대해서 현재는 증권에 관련된 규제밖에 못하지만 이 금소법으로는 DLS 상품에 대해서 바로 네. 파생상품, 옵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선이다. 예. 어쨌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지금 국회 계류된 지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지금 특히 보험사 쪽들이 이제 그 건수가 워낙 많고 그런데 좀 반대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보험사 쪽들이 근데 뭐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이런 거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주식 거래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래하더라도 은행 지점에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매매 거래 주문 내용과 체결 통보를 다 녹음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다 녹음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 아주 친한 속칭 불알 친구한테 저는 맡기거든요. 근데 우리 사이에 내가 나중에 증언해줄게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통화가 다 녹음되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좀 그렇게 할 방법 없나요? 그거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통화를 했는지 면담을 했는지는 사실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면담을 하더라도 예. 그걸 녹음이 예.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예 녹음, 뭐 녹화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들어보면 정말 되잖아요. 제3자 전문가가 봤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예. 만들어 놓은 걸 좀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개인들도 사실은 예. 형식적으로 그냥 뭐 듣고 이해했으면 막 사인해 줄 게 아니고 오히려 요청을 해야죠.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도 당신이 제대로 설명했는지 난 모르니까 예. 이거 녹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본을 나한테 좀 하나 파일로 보내달라.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또 이 본질적인 문제가 금융 소비자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고 굉장히 미흡하죠. 네. 사실 금융 소비자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박선정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본 손실 위험은 굉장히 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아주 작은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예금이랑 똑같다고 판매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도 모든 금융기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항상 그 회색 지대를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또 돈을 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제의 제도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징벌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뿐더러 금융 소비자들도 자기 돈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설명하러 들어가서 뭐 알았죠? 여기 사인하세요.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이걸 조금 더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데 고금리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안전한 상품은 금리가 쌉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이런 문제 안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이런 상품 설계해서 소비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금융기관들 이번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